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에 요즘 이렇게 나들이들 많이들 나십니까? 글쎄요, 요즘 날씨는 더워서 좀 밖에 나들이하기에는 비가 안 오니까요. 좋긴 한데 너무 비가 안 와서 또 가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자, 주말에 또 좋은 계획들 세우셔가지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앞두고 금요일 시장이 정말 밋밋하죠.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박스 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한 주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오늘 하루보다는 주봉의 모습을 딱 보시면 그래, 이번 주에 주봉에서 도치 모양이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코스피 지수 보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여주시죠. 네. 얼마나 움직이나요? 2053.76%, 전일 종가 대비 0.58%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종가 대비. 다만 아침에 워낙에 갭상승이 큰 폭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르는 폭을 화끈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도 전일 대비부터 종가상 오르고 있는 그런 상승장의 모습입니다. 코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초점 없는 눈치 장세입니다. 초점이 없어요. 네. 흐리멍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슴치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초점이 없는 눈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이유는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또 외부적인 것도 둘 다 겹쳐서 그렇죠. 외부적인 건 뭐 유로존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부적인 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해서 전망치가 낮아졌다라는 거. 또 하나 그런 상황에서 메르스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또 하나 붙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초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초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초점일까요? 그렇죠. 실적이죠.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해외 증시들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지표에 대한 초점, 금리에 대한 초점 맞추면서 자신감에 대한 표명이 있는데 우리 증시는 아직 초점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특징주가 나오는 게 증권주예요. 증권주, 인터넷 은행의 전문 은행의 인가 소식 뭐 나오면서 이제 그전부터도 그런 모멘텀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관련된. 근데 오늘 하루 또 반응을 반짝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증권주의 실질적인 모멘텀은 뭘까요? 증시가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많아져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권주의 실적 모멘텀이고 향후에 더 큰 부각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이벤트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의 증권주 자체에는 작용을 해줄 겁니다. 이슈화가 되니까.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잠시 후에 왜 본질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보험주 강세입니다. 오늘. 보험주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 초점을 좀 맞추셔라. 뭐 이런 인터넷 은행에 대한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만 실적으로는 향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모멘텀이 작용될 것이다라는 걸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메르스 영향 어디까지일까요? 6월 달에 종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식이 안 될 것 같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월에 종식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표명을 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 카지노주, 여행주, 과연 메르스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주의 등락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시간에 좀 어떻습니까? 증권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11%, 대우증권, 오히려 가벼운 종목들이 더 변동이 크죠. 현대증권 5%, KTB투자증권, 유한타증권까지 전반적으로 한 4% 이상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주는요, 이 이슈보다도 제가 차트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죠. 지금 미래에셋증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삼성증권, 대우증권 이렇게 세 개를 보여드릴 텐데 보십시오. 먼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땡하고 출발해서 쭉 올라왔잖아요. 특히 3, 4월 달에 뜨거운 상승을 증권주가 화학주하고 더불어 보여줬어요. 그게 실적 모멘텀이었잖아요.
거래대금 증가했던 거,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과정에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6월 달에 외바닥이 여기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대우증권 볼까요? 대우증권은 외바닥이 6월 첫날 나오고 지금은 6월 달에 외바닥 이후 쌍바닥이 있죠.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외바닥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NH투자증권 볼까요? 외바닥이 지금 여기서 6월 말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지 형태가 좀 더 탄탄하게 먼저 나온 것은 대우증권이니까 대우증권의 키포인트를 보신다면 기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것보다는 결국 증시 상승 요인이 나온다면 이 중요한 가격대에 넘어갈 겁니다. 장대 음봉 5월 6일 날 최대 거래량 5월 6일 날 그게 1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증권이 16,000원을 뚫어주면 지수의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고 또 증권주들은 외바닥, 6월 달에 외바닥 종목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대우증권 쌍바닥이란 말이에요, 6월에. 그러면 대우증권 16,000원 뚫어줬을 때 기술적으로 다른 증권주들은 외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같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대우증권은 16,000원 기준점의 돌파 여부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 섹터가 얼마나 또 움직이나요? 네, 오늘 보니까 현대해상 어제 동부화재기 차트 보여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은 지속적인 추세의 흐름이고 금리에 따른 영향이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그 다음 자료를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인터넷 은행 제가 먼저 그 기술적인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은행의 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계좌 개설, 결제, 대출,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빅데이터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계좌 개설 직접 방문하나 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나 그 큰 영향 없어요. 결국 장년층보다는 젊은 층한테는 향후에 그것이 습관화되고 경험화되면서 개설이 이쪽으로 더 가겠죠. 편리성 이쪽으로. 중요한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입되면서 장점은 빅데이터로 활용한 전자상거래 정보 등. 그러니까 빅데이터 쪽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편 결제에 따라서 결제가 또 다른 그냥 우리 현금 결제하다가 신용카드 결제했다가 무슨 포인트 결제하다가 결제에 따른 변화. 그렇다면 결국 인터넷 은행에 도입해서 심사를 받은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은행이 당연히 이슈화는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라서 그것이 확산되면서 업계가 인터넷 전문에 확산되면서 1단계, 2단계에서 심사가 늘어나면서 확산되면 결국 빅데이터라든가 보안 관련 또 결제, 모바일 이런 쪽에서의 시장이 더 커지고 실적 모멘텀이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인터넷 전문 은행 사례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가 된 건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 글로벌 국가에서는 인터넷 은행이 도입이 됐고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산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분은행, 지분뱅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찰스 수압. 상당히 지금 벌써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첫 도입을 했을 때는 관심은 집중됩니다만 지나 보면은 결국에 수익성 싸움입니다. 수익성이 나야지 기업이 투자했을 때 우리가 뭐 배당도 받고 또 자산 가치 높아져서 기대익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전문은행들의 사례를 본다면 향후에 또 경쟁이 심화될 거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기업 특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찰스 수압 같은 경우는 무료 자산 관리로 차별화를 뒀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실질적인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다. 당장에 이슈화되는 것은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이슈화돼서 그 모멘텀이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있거나 실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관련주들은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보안 관련주 또 이런 또 결제 쪽 이런 관련주들이 실적인 모멘텀이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주 그 다음에 카지노주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주는 오늘 좀 반등이 나와요.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쉬지 않고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국면이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좀 반등의 국면, 가격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카지노 쪽입니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에 거의 뭐 지금 10%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메르스 때문일까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뉴스를 보시면 제주도에서 이번에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주도까지 뭐 음성이나 양성이 나왔었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5분의 1로 급감했다. 어디 신문이냐면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관광객 급감했다. 우려스럽다라고 지사가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파가 제주도에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공포의 여행객 취소. 이 시간을 통해서 2주 전에 8만 명, 9만 명 언급을 기사를 해드렸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12만 명이에요. 벌써 6월달 들어와서 19일 동안 예약 취소가 12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 외국인 다 해서 총 해외여행 취소 건수가 17만 명이라는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메르스에 따라서 여행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6월 달에 자명한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향후에 실적에 영향을 분명 미칠 거라는 거. 특히 여행주들.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성수기에 앞다른 항공주들, 또 카지노주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것이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메르스라는 게 1년 이상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바람이라면 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건데 조금 더 생각보다 정부 당국이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는 것 뿐이지 강화가 돼서 이것이 종식되는 선언이 나온다면 다시 또 외국인이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프로모션을 건다든가 뭐 이벤트나 할인하면서 유치 작전을 할 겁니다.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현 시점 6월 달에 분명 타격은 일시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카지노주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다음 자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들은 메르스 영향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 부패와의 전쟁 중국에서 선언했죠.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 계속 불법 카지노 단속하지 않습니까? SBS 그다음에 KBS에서도 기사가 전일 나왔던 겁니다. 중국 공안에서 한국 카지노 업체 불법 마케팅 혐의로 10여 명을 체포했다. 영업하는 사람은 체포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위축되겠죠. 이것이 지금 나온 어떤 특별한 뉴스냐? 저것 때문에 빠지는 거냐? 당연히 저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것이 지금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다음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지노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중국인이 한국 카지노밖에 없어? 한국으로만 가야 됩니까? 마카오도 있잖아요. 싱가포르도 있고요. 아시아 쪽에. 센즈 차이나입니다. 2011년부터 11년도부터 주가 상승 추이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기간 안에 카지노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파라다이스 어마어마했죠. 근데 2014년도 중국에서의 부패와의 전쟁의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로 꺾어버렸습니다. 다음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 업체만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센즈 차이나.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하나 윈마카오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2014년부터 중국의 부패와 전쟁 얘기 나온 다음부터 하반기부터 더 급격히 하락 추세를 보여줍니다. 옳거니 이것은 어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 이슈가 아니라 카지노 업체 전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지금 메르스 얘기가 아니라 결국 카지노 업체는 중국의 불법 카지노의 단속, 부패와의 전쟁 이걸 통해서 심령 위축,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리스크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글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싸게 사놓고 나 또 10년 후에 볼게 이러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올 하반기까지도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봤으니까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지노주들의 차트를 보러 가겠습니다. 레저 쪽에 파라다이스, GKL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당연히 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위축이 되는데 추세적으로 보시면 보십시오.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잘 조절이 안 되네요. 방금처럼 센즈 차이나나 윈마우커처럼 같이 2011년도부터 DK를 올라갔다가 작년부터 두둥 그리고 지금 저항 4만 원의 강력 저항. 그럼 지금은 급락이지만 추세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죠. 파라다이스 보십시오. 2011년도부터 계속 같이 올랐는데 14년도부터 여기 주봉상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대 거래량이 터진 게 7월 7일입니다. 주봉상. 기억하기 쉽네요. 7월 7일. 자, 이때부터 추세적인 하락. 그럼 이건 리바운드 국면이었다는 얘기죠. 추세 상승 전환이 아니라.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터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3만 원은 중장기적으로 저항점이 상당히 강한 점이다. 그러면 카지노주들은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얼마나 움직이나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727포인트. 자, 지수는 신고가를 오늘 냈죠. 연신고가를. 그런데 코스닥 포인트를 가서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신고가답지 않은 신고가. 신고가는 신고가인데 신고가답지 않잖아요. 분위기가 뜨겁진 않고요. 자, 여기서 아까 인터넷은행 수혜주 찾기, 그리고 보안주나 빅데이터 관련주, 라운시케어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이니텍, 다우데이터, K사인 등 뭐 안랩도 있고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보안 관련주라든가 빅데이터 관련주, 또 개인 DB 정보화하는 관련주들, 이런 회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초점을 자꾸 맞추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사물인터넷까지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관련주들은 여기서도 이슈와 저기서도 이슈와 그것이 또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키스트 마스크팩 이슈가 있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보냐면, 키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작 미디어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긴 합니다만, 마스크팩 같은 경우가 삼성 LNS를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좀 웃겨요. 왜냐하면 오늘 뉴스를 정확히 보시면 9시 25분에 첫 여러분한테 기사가 막 떨어졌거든요. 9시 25분까지 장중에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맴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일시적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엔터 산업에 있어서 이 회사의 나중에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더 커지느냐를 좀 더 보시는 게 좋겠고요. 화장품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모멘텀으로 변동성 있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자료 보기 전에 움직임 보도록 하죠. 오늘 14%좀 올라가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니텍인가요? 아니면 다우데이터일까요? 네, 이니텍입니다. 이니텍도 보시죠. KT 계열이에요. KT 정보 계열입니다. 자, 오늘은 뭐 4.19% 떠서 시작했네요. 이렇게 보고요. 다우데이터까지만 보고 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데이터도 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시장 보안 규모입니다. 보안 시장만. 보안 시장 규모로서는 연평균 10% 이상 상승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한 300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그렇고요. 글로벌 핀테크 시장 규모입니다. 자료는 가트너에서의 자료를 첨부해 봤는데요. 2017년도 얼마예요? 눈이 땡그레져요. 800조. 800조를 돈을 직접 세려고 하면 며칠 걸릴까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만큼 그쪽 시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나 보안 관련주, 또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핀테크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시면요. 여성 파워, 옐런, 제가 메리켈, 또 한 명은 있죠. IMF 라가르도. 여성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의 선택. 결국 그리스의 치프라스는 3명의 여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라가르도도 IMF 총재도 협상에서 대차입니다. 메르켈도 마찬가지입니다. 옐런은 또 뚜렷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스 문제는 선택의 시간이에요. 결국 뭐 20일 날 또 긴급 소집한다. 25일 날 뭐 얘기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제가 예상하는 포인트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결국 정상회의 때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 전에 밑바탕에서 다 밑작업, 그림을 작업해놓고 정상회의 때 손을 딱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 그리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리스도 여론에서 유로존 탈퇴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스 탈퇴 좋다 막 배짱 부리고 있지만 국민 여론상은 또 탈퇴는 또 원하지 않는다라는 여론. 그리스도 실질적으로 최고의 협상 기술을 보여주지만 탈퇴했을 때 그 여파는 유로존도 충격이 있겠지만 그리스가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돈 뭐 안 갚는 거 그까이 거 안 갚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의 시간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다음 주 그런 시간 안에서 밑작업하고 6월 안에 마무리가 일정 부분 되지 않겠느냐가 제 시각입니다. 한번 지켜보십시다. 네. 국내 추경 편성 여부입니다. 자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재정 수지인데요. 우리나라의 추경이 2009년도 28조 4천억 원, 그리고 2013년도 새 정부 들어와서 17조 3천억 원. 두 번이 역대 첫 번째로 규모 컸고 두 번째로 규모 컸습니다. 이번에 또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지금 뭐 가계부채 얘기하고 많이 내기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국가채무에 있어서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올 하반기 가면서 내년에 더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얘기는 그때가 돼서 더 중요한 시점을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추경에 대한 가능성 이번 월말에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거 어제 자료인데요. 250점 땡땡 가격의 힘의 충돌. 무지하게 싸울 거라고 했어요. 오늘도 계속 싸우고 어제 오늘 계속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250일 돌파와 254 돌파가 시점이 쫙 나올 때 어떤 파워가 나오는지를 지켜봐 달라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자료는요. 이게 레버리지를 갖고 온 거 레버리지나 선물지수나 코스피 200이나 매한가지죠.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 구간과 오른쪽 구간 유사합니다. 왜 빠졌어요? 작년 9월, 10월에 거기 빠진 구간 있죠. 지금 왜 빠졌어요? 유럽 때문에. 작년 유럽에 저기서 빠졌어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뭐 내기 나오고 안 좋다. 그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양적 하나 한다 우리 국채 해버리니까 쭉 올라갔죠. 지금 왜 빠져요? 메르스 때문에? 그것도 있죠. 일정 부분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근데 전반적인 것도 유로존 문제. 원래 유로존이 6월 5일 날 끝났으면 이렇게 빠질 일 없지만 계속 시간 끌고서 가니까 유로존 문제 때문에 또 빠지잖아요. 그리스 문제 때문에. 같은 이슈화 됐다. 근데 보면 떨어지는 공간도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떨어지는 공간도 동일합니다. 외봉으로 급등했다가 외봉으로 빠지고 박스 구간 만들다가 쭉. 작년도 마찬가지. 박스 구간 만들다가 쭉. 그러면 지금 기점 리바운딩이 와서 제가 이 저점이 뭐라고 했어요? 16일 저점이 7월 17일 날까지는 95% 저점이지 않겠느냐 그날 당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작년에 빠졌던 반등이 피보나치 비율을 보면 하프 자리까지 왔다고요? 그럼 지금도 이 직전 고점 5월달 중순의 고점과 저점을 그리면 이 저점이 지금 막혀있다는 전제하에 대응을 한다면 피보나치 비율로 38.2 하프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가능성을 좀 보시면 되겠고 저때 당시 저점 만들 때 바닥권에서 어땠어요? 박스를 좀 치다가 올라왔죠. 여기서 박스 치다가 여기서 6거래일 정도 장대 항공 박스 치다가 탁 튀는 그런 가능성을 다음 주에 우리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다음 자료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레버리지 초점 매수를 하겠어요. 그 마지막 3차 매수 제가 3차 매수 때 360원에서 500원 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PD님은 그러더라고요. 4차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4차는 없죠. 4차가 어디 있어요. 1차 매수 포인트, 2차 매수 포인트, 3차 매수 포인트. 그럼 우리는 염일방향 하나를 흘려보내줬으니 분할 매수해서 저점을 바닥권 잡고 서서히 올라올 때 1차적으로 11,000원에 목표가 오면 700원, 900원 매수하신 분, 360원, 5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 당연히 수익권이 오는 거죠. 그러면 1차적인 11,000원이 오면 제가 얘기했던 저점 매수 바닥권의 전략은 1차적인 성공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50원, 630원까지 가는지 여부 굉장히 그 다음에 11,000원 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전략을 또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